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약간 카메라 각도도 좀 더 다르게 해봤고, 조명도 조금 붉은기가 도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바깥에 차 소리가 조금 들릴 거예요. 저희가 더워서 창문을 열고 해보겠습니다. 조명이 있으니까 더 덥네요. 네, 그리고 에어컨을 켰더니 저번에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에어컨 없이 해보겠습니다. 물론 못 견디면 저희 에어컨을 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단신이에요. 단신부터 시작을 하고 양이 여기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댓글 소개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 댓글이 2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컨텐트 어드민님의 추천해주신 우주를 가다. 네. 저번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컨텐트 어드민님이 시청자 여러분들 최애작을 방송에서 영업하려면 어서 소매넣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소매넣기 안 하셔도 네. 저희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추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천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그럼요. 꼭 소매넣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소매넣기가 뭔지를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콘텐츠 에드민님은 저희한테 이북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었죠. 네, 그렇긴 한데 뭐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작품 이름만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 작품은 뭐가 재밌다, 어떤 부분이 저는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유성님이 여러 가지 SF 문학, 영화 관련 소식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177화 단신에서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유튜브로 댓글 달아주셨고요. SF 신간들이 소개도 벅찰 만큼 쏟아진다니 나름 SF 문학 팬으로서 어리둥절하고 기쁘기도 하네요. 그리고 최동훈 감독 신작은 전우치의 실망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전우치를 제가 고등학생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전우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뭐 전우치는 꽤 그래도 회자가 된 작품 아니었던가요? 뭐 나름 그 안에 OST라던가 그 장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짤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좀 드물지 않은 약간 우리나라 판타지? 드물지 않은? 드문. 드문 우리나라 판타지 작품이잖아요. 네네. 당시로서는 약간 좀 어떤 장르적인 개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당시에 약간 퓨전 사극이 좀 유행했던 것 같긴 해요. 드라마 같은 거는 영화는 좀 드물었지만 드라마는 좀 많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걸 좀 약간 B급 이런 뭐 B급의 그 한국 전통 뭐 플러스 오컬트 플러스 좀 개그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아이폰으로 박찬욱 감독인가? 찍은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뭔가 4글자였던 것 같은데. 박찬욱 감독이요? 네, 근데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죠? 그게 약간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은 뭐 그러니까 관을 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약간 변사 느낌이면서 주인공 느낌인데 그 관을 이제 짜려고 하다가 관을 짤 재료가 부족해서 이미 파묻었던 관을 드러내가지고 그 관을 재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관 안에 들어있던 사람이 아니 내 관을 가지고 왜 이러냐 이러면서 막 불만을 제기를 했는데 그 관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사람이 내놔라 이건 내 관이다 이러면서 일장춘몽 맞습니다. 홍땅콩님이 알려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서로 이제 무협 같은 느낌으로 중국 무협 같은 느낌으로 이게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같이 관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좀 천녀 유혼? 생각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전우치나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 최동원 감독의 작품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요. 아이폰으로만 촬영한다고 하면서 애플에서 광고를 엄청나게 했다고 콩땅콩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약간 그 전우치 같은 경우에는 뭐 CG 쪽이나 뭐 개연성 이런 거에 좀 약간 낮은 별점을 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래요? 강동원이 나오잖아요, 일단은. 네네. 그것만으로 이미 게임은 끝난 게 아닌가. 유해진 씨도 그리고 맞아요. 진짜 연기 잘했고. 그 저기 3인방 저기 절 하시는 분이랑 저기 기독교 신자랑 이렇게 셋이 나오는 그 사람들도 진짜 연기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나요? 제가 사실 영화를 보지는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중간중간 이제 잘라진 그 클립만 봐가지고요. 전작이 워낙 이 최동훈 감독이 타짜를 찍었잖아요. 그게 또 워낙 좀 엄청난 작품이다 보니까 약간 비교가 되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 그랬군요. 네. 아, 몰랐네요. 그러면 네, 넘어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식이었죠? 우주인이었나? 아, 네네. 외계인. 외계 플러스인. 아, 네. 맞아. 네. 외계인이라는 작품에 네. 대한 소개에서 나갔던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은, AZ 스피디님께서 176화, 177화에 5,000캐시씩 후원을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75화에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단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들 얘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토끼님이 저렇게 당황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인 건지 자꾸 확인해보고 싶어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비추를 하면 오히려 궁금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심리는 뭐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랬던 적도 있고, 얼마나 재미가 없길래 이러는가. 근데 뭐 망작도 망작 나름의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헛웃음 나오는 재미. 그렇죠. 네. 보시는 거는 AZ 스피디님의 자유입니다. 네, 저는 말린 만큼 말렸습니다. 네, 그리고 176화에 프리가인 저희 다뤘던 작품에는 방송에는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게임한 NPC들의 삶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들을 요새는 종종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곽재식님 새 단편 빵 좋아하는 악당들의 행성에서 거의 단편이 있대요. 신들의 황혼이라고 마술사는 말했다 라는 단편이 있대요. 그래서 그 작품이 신선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김보영 작가님의 단편 스크립터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라고 하셨네요.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은 읽어보신 작품일 수도 있어요. 이거 읽어봤구나. 네. 저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읽은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또 다음 덧글로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다솜799님이 177화, 178화에 1000캐시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77화에 단신의 AZ 스피디님께서 팟빵에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선 댓글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매끄러운 세계와 그 적들을 읽고 왔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방송 들은 덕분에 뭔가요? 죄송합니다. 네. 방송 들은 덕분에 챙겨볼 수 있었어요. 표제작도 좋았고 홀리 아이언 메이드는 미나토 가나의 이후에 가장 재미있는 서간체 소설이었고 제로연대의 임계점 싱귤레리티 소비에트도 보기 드물게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제로연대의 임계점은 소설가가 문학사를 페이크 히스토리로 썼다는 것만으로도 재밌지 않습니까? 흐흐.
방송으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읽었는데도 전혀 지장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저희가 소개한 작품을 읽고 이렇게 즐거워해 주시니까 너무 보람차네요. 네. 네. 보람이 있네요. 근데 진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작품이고, 말씀하신 그런 감상도 저도 다 공감이 가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네. 깜빡해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네, 정말로 재미있는 작품이니까요. 한나렌의 매끄러운 세계와 그 적들,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정치입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댓글 소개였고요. 네. 이제 신작 소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홀 로저 젤러즈니? 네, 로저 젤러즈니. 제가 아는 그 로저 젤러즈니가 맞나요? 신들에서의 그 와. 로저 젤러즈니의 와, 작품이 또 새로 번역이 됐습니다. 세상에. 로드 마크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뉴 웨이브 SF 로저 젤러즈니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은 휴고상을 또 6차례 수상을 하셨고 네블려상을 3차례 수상을 하셔가지고 뉴 웨이브 SF랑 판타지 이쪽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죠. 네. 요 로드 마크는 이제 시공간을 넘나드는 고속도로. 그걸 이제 로드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레드 도라킨이라는 이제 등장인물이 이 로드를 뭔가 찾아 헤매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이 로드를 타면은 뭐 시간으로도 막 움직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원하는 시간대로도 갈 수 있고 원하는 장소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시공간을 관통하는 그런 고속도로인 것 같고 그곳에서 막 사람들이 뭐 자신의 삶을 바꾸거나 하기 위해 막 여행을 하는 그런 와중에 뭐 주인공인 레드 도라킨이 뭐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 이 시공간을 이제 이동하는 어떤 교통수단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 김보영 작가님의 그 니엔이 오는 날이라는 단편도 좀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뭔가 미래로 가는 기차를 그렇죠. 사람들이 타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저 젤라즈니는 정말 믿고 보는 작가이기도 하고 95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내 이름은 콜라드라는 작품도 되게 유명하고 네, 제가 읽은 거는 이제 신들의 사회라는 작품이었는데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신들의 사회는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어떤 대테러 작전? 그러니까 네. 대테러 맞나? 저기 IS 쪽 뭐더라? 하여튼 중동 쪽에 어떤 네. 작전이 있었는데 네. 그 작전을 페이크로 이제 간 거예요. 그 페이크로 가기 위해서 어떤 영화를 찍는다라는 거를 설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 것처럼 그 안에 침투를 한 거죠. 근데 그 영화가 신들의 사회였습니다. 신들의 사회를 영상화를 해가지고 영화를 한다. 그죠. 아르고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아르고라는 영화 네. 보시면은 거기 이제 그 어떤 작전이 나오는데 그 작전의 실제 모델에서는 이 신들의 사회를 영화를 찍는다라고 이제 가장을 해가지고 침투를 했던 그런. 저 아르고 본 적 있어요. 그쵸. 그게 네. 신들의 사회를 찍으러 간 곳이었군요. 거기 실제로 실제 사건은 실제 영화 감독으로 이제 분장을 했다 그래야 되나? 약간 속인 그렇죠. 그런 그 사람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팬들이 되게 처음에 기대를 했다가 왜냐면 이제 가짜뉴스 같은 거에 퍼뜨리고 하니까 신들의 사회를 찍는다 막 이랬다가 사실은 그게 작전이라는 게 밝혀지고 뻥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들의 사회 정말 좀 재밌는 작품이에요. 약간 오타쿠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단 신화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죠? 그렇죠. 신화, 약간 시타르타가 주인공, 그러니까 샘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약간 뭐 시타르타, 뭐 미륵,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성직자들의 그런 속성을 좀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 나의 지구를 지켜줘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세속적인 어떤 인간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에 기술이 월등하다 보니까 기존의 인류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쓰는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신의 권능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약간 사람들, 이터널즈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도 약간 신처럼 행동을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 신들, 약간 힌두교의 신들을 주로 이제 모델로 했어요. 그래서 힌두교의 신들처럼 네,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근데 사실 좀 세속적인 부분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주인공인 샘은 이 신들이 너무 이제 방탕하고 좀 너무 인간과 동떨어진 이런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저항을 하는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작품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해서 약간 난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안 다뤘지만 어쨌든 나중에 많이들 뭐 같이 다른 작품들이랑 같이 다뤄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워낙에 옛날에 번역이 돼가지고 조금 읽기가 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은 사실 뭐 올드비, SF 올드비 정도면은 다 읽어보셨을 작품이고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로저 젤라즈니의 새로운 작품이 번역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네. 그 다음은 세뮤얼 딜레이니라는 작가의 노바라는 작품이 또 번역이 됐습니다. 네. 이분도 엄청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이분도 유명한 분이죠. 뭐 제일 유명한 작품이 이제 적혀있던 것 같은데. 이분의 일단은 네. 이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32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약간 그 작품 설명만 읽어보면 약간 듀운이 생각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인데 보니까 3172년에 은하계가 이제 드라코라는 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랑 그 다음에 그 외부에 뭔가 플레이아레아스 연방이라는 사회가 있어요. 순간 사회가 있는데 이 둘이 뭔가 좀 그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아레아스의 뭔가 제일 부유한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의 후계자가 뭔가 성간 이동에 필수적인 물질이 있는데 일리리온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무슨 초신성 이런 거에서만 채취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노바 그러니까 초신성이 일어나는 곳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약간 듄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분이 흑인이시고 네. 그 다음에 되게 좀 그 당시에는 백인 작가들만 계속 상을 받았던 네뷸러 상을 2번 연속으로 받으면서 상당한 그 파문을 일으켰던 충격을 주었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로저 젤라즈니랑 실제로 되게 친했고 그 다음에 두 분이 이 뉴 웨이브 SF의 기수로서 또 주목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네. 바벨 17이라는 네. 바벨 17이라 읽어야 되나요? 바벨 17이라는 작품이 또 번역된 적이 있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노바가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 알려진, 그러니까 로저 젤라즈니랑 비교하면은 네. 그런 분이지만 읽어보고 싶네요. 네. 그 다음은 2022년 제5회 한국과학문학상 수상 작품집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6명의 작가들의 네. 작품이 실렸고요. 심사위원으로 김보영 작가님, 김희선 작가님, 인아영이죠 이거. 인아영. 그런가?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성중 작가님, 강시희 작가님 이렇게 5분이 네. 심사를 해주셨고요. 또 익숙한 이름이 또 있어요. 저희 작가님들 중에서 김필선 작가님 네. 작품이 또 가작이 뽑혔습니다. 네. 네, 가작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또 좀 사리사리 소개를 해드리면은 요 이제 카드뉴스를 이거를 또 출판사에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알라딘에서 이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김혜윤 작가님의 블랙박스와의 인터뷰가 우수상으로 뽑혔고요.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주인공이 신체를 잃어가지고 의식을 뭔가 블랙박스에다가 넣었나봐요. 그래가지고 블랙박스에 들어간 상태로 가족들을 뭔가 간병하고 돌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약간 좀 굉장히 암울한 느낌의 네, 설정만 들었을 때는 그런 작품인데 가족의 의식이 구형 기계에 옮겨진 거네요. 가족의 의식이 옮겨진 거군요. 네네. 그렇군요. 주인공이 옮겨진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그 의식만 남아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 사실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막 자기 가족들을 이제 보살피다가 막 10년, 20년 이렇게 가족들 보살피다가 예를 들어 막 지체장애 아들, 딸, 뭐 아니면 부모님 이런 분들 이제 장애인이 되신 부모님 보살피다가 막 이제 그 못 이겨서 못 견뎌서 막 이제 뭐 방화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반복이 됐네요. 네. 김쿠만 작가님의 옛날 옛적 판교에서는 이라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보니까 게임 얘기예요. NPC 아까 안 그래도 저희 그 AZSPD님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판교가 이제 게임 개발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게임 개발자들의 살아가는 애환을 이제 게임 속에서 뭔가 구현이 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필선 작가님의 책이 된 남자. 요거는 뇌가 이제 뭔가 절편이 돼가지고 절편이 됐다는 건 이제 이렇게 썰렸다는 얘기죠. 약간 그 뭔가 생물학에서 실제로 뭔가 뇌의 신경 지도 같은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절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의 뇌겠죠? 사람은 아니고 보통 이제 동물. 네. 예를 들어 뭐 그 벌레 있잖아요. 그 예쁜 꼬마 선충이요? 네네. 그 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 꼬마 선충을 절편을 수백 조각을 내가지고 얘가 신경이 어떤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전 신체의 신경이 어떤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알아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실제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약간 제 전공, 옛날 전공과 겹쳐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 왜 절편을 내야 되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 속의 어떤 신경세포의 분포를 볼 때 그걸 현미경으로 그냥 찍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현미경은 얇은 거만 볼 수가 있죠. 그쵸. 이 빛이 들어갈 수 있는, 빛이 투과할 수 있는 그 두께의 한계가 있습니다. 빛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최대한 얇게 잘라야 그 안의 것을 빠짐없이 볼 수가 있거든요, 현미경은. 그래서 이 어떤 시료를 우리가 얼린 다음에 얼리거나 아니면은 뭐 파라핀화라고 하는데 촛농 안에 이제 담궈가지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얇게 잘라요. 그 자르는 또 기계가 또 있습니다. 얇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그럼 그거를 정말 몇백, 몇천, 몇만 장을 해가지고 3D로 다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경세포의 지도 같은 것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약간 그 요리사들이 쓰는 그 고기 얇게 자르는 네. 그런 기계 같은 건가요? 이렇게 고기 이렇게 밀면은 썰리는 기계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인가요? 약간 그렇죠. 이게 돌리면은 잘 이렇게 칼날이 잘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에는 신경 구조가 완전히 지금 뭐 파악이 돼가지고 어떤 강도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게 파악이 돼가지고 그거를 로봇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대요. 로봇에다 그 신경 구조를 그냥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얘가 예를 들어 어떤 곳에 부딪힌다. 그러면 그 부딪힌 것을 신경 그 신호로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신경 신호가 딱 갔으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가. 그걸 통해서 그 로봇의 행동을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남자가 뇌가 절편처럼 썰려가지고 책 속에 갇혔다고 합니다. 잘 상상이 안 가요. 여기까지는 이제 들어보면 그 책을 누군가가 또 훔쳤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 남자가 또 시대적 배경은 네, 동로마 시대라고 동로마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굉장히 좀 흥미로운. 네. 예상이 되지 않지만 재밌을 것 같네요. 왜냐면 또 그런 약간 괴상하고 예상되지 않는 이야기가 좀 재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순아 작가의 신께서는 아이들을 이라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보니까 사후세계에 아이들이 이제 홀로 남겨졌는데 뭔가 사고로 죽었거나 그런 아이들 아닐까요? 그런 질병이나 이렇게 먼저 이제 뭔가 하는 나라로 가서 이제 홀로 아이들이 뭔가 사후세계에 떨어졌나?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관리자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냐면은 동물의 목소리로 돌본대요. 약간 뭐 고양이 소리로 돌볼까요? 잘 모르겠네요. 까마귀 소리로 돌볼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시나요? 왜요? 동물만이 목소리를 갖는 사후세계에서 제가 잘못 읽었군요. 네, 홀로 아이들을 돌보는 관리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만 보고는 뭐 어떤 내용인지 사실 저는 짐작이 잘 안 가긴 하는데요. 어쨌든 동물만이 목소리를 갖는다는 거는 그러면은 동물만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사람은 소리를 못 내고? 잘 모르겠어요. 어떤 뜻인지. 어쨌든 제가 간에 잘못 읽었네요. 네, 아이들이 이 사후 세계에서 어떤 환생을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위로되지 않는 슬픔의 존재를 체험하는 황홀함이라고 이제 강지 평론가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급하게 준비를 하다가 뭔가 내용을 좀 착각을 했나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멍 작가의 후루룩 쩝쩝 맛있는 이거는 외계인에게 잡혀가지고 네. 어떤 그 썸을 타는 남녀가 식재료가 될 위기에 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약간 왠지 아닐 것 같지만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계인이 인간을 도축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축을 도축을 하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도 조금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제가 한 작품을 빼먹었는데 중복이 된 게 아마 한 작품을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네. 대상 작품을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네. 루나 작가, 서윤빈 작가의 루나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요거는 그 제주 해녀들이 그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해물을 캐잖아요. 예를 들어 뭐 조개라던가 네. 그런 것들 캐는데 우주로 가가지고 제주 해녀들이 광물을 캐는 우주복을 입고 약간 뭐 바닷속을 유영하는 것처럼 약간 우주를 유영해가지고 뭔가 그 유성 같은 거에 붙어 있는 그런 뭔가 중요한 광물들을 캔다든가 그런 게 아닐까.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 보이죠. 너무 설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설정인데요. 우주 유영을 네. 해녀의 물질 수영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비유를 했다. 오호. 한국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라고 김보영 작가님이 네. 평론을 해주셨습니다. 재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메리 도리아 러셀이라는 작가의 네. 스페로라는 작품입니다. 메리 도리아 러셀은 인류학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와 SF를 연결한 작품이라고 해요. 이 스페로라는 작품은. 종교와 SF를 연결한 작품은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제임스 블리시의 양심의 문제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페로라는 작품이 크게 두 개로 꼽힌대요. 네. 그래서 종교와 SF를 연결한 작품들 중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로 꼽힌다. 네. 그래서 작품을 좀 보니까 약간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옛날에 읽었던 둠즈데이북? 네. 그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이 예수의 신부이자 언어학 박사인 네. 박사의 라카트 행성 탐사가 이제 이 탐사의 전말이 40년의 시차를 두고 뭔가 40년 전에 그런 비극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40년 전의 비극을 뭔가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문명과의 접촉. 네. 약간 그 인류학 하니까 또 그분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어실러 르긴 선생님도 이제 인류학 쪽을 전공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나고 약간 그 종교 하니까 뭔가 듬주대국 이런 것도 생각나고 네. 그리고 이게 리커버 작품이네요. 원래도 있던 옛날에 이제 작품인데 이미 번역이 됐다가 이번에 서울국제도서관을 맞아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온 한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남유화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네. 평범한 아이들이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천천히 읽는 짧은 소설이라는 레이블링으로 나왔더라고요. 낮은 산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주인공이 뭔가 좀 특별한 아이라고 좀 소개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좀 장애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어떤 친구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는데 이 학교에 아이들이 워낙 적어가지고 학교에 안드로이드들로 가득 차 있나 봐요. 평범한 아이들이란 이름으로 안드로이드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특별한 아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아마 인간이겠죠, 그 친구는. 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안드로이드 친구를 사귀게 되는 안드로이드 친구를 사귀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친구들과 친구가 되는 거를 거부한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한 안드로이드 친구가 이 주인공한테 뭐 먼저 다가와가지고 뭐 초콜릿을 줬다고 돼 있던가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에게 좀 끌리는데 이 친구는 근데 안드로이드야 뭐 이러면서 약간 혼란을 겪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은 노이라는 친구가 이제 나오는데 그 노이라는 친구가 초콜릿 한 쪽을 이제 줘가지고 그걸 이제 받고 이제 약간 기분이 좋아졌다. 근데 그 친구는 안드로이드잖아. 막 이런 느낌으로 좀 뭐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의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아이들이 거의 없어서 안드로이드로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될 살성을 하기 위해서 될 만한 친구들을 이게 채워 넣는다라는 설정이 되게 신선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또 신작이 나왔습니다. 아주 근면하신 정말 또 다작을 하시는 그리고 또 빠짐없이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행성이라는 작품으로 총 2권이고 그 다음에 좀 옛날에 나온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2020년에 나온 작품인데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옛날은 아닌데 사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작품은 거의 뭐
매해 빠짐없이 번역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2년 전이라고 하니까 좀 늦게 번역됐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고양이 시리즈라고 하네요. 네네 고양이 시리즈라고 네. 레이블링이 돼 있고 네.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영향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그 뭐 지구에 퍼졌는지 사람들이 고층 빌딩에 숨어서 산대요. 약간 그 저희 다음에 다룰 그쵸. 네, 타워랑 타워가 네, 좀 타워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타워에도 저층 공포 뭐 이런 게 있죠. 저소공포증. 네, 네. 여기는 왜 사람들이 고층 빌딩에 모여서냐면은 기상을 무슨 쥐들이 점령을 했나 봐요. 쥐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그 쥐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뉴욕에 핵폭탄을 날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네. 그리고 또 보니까 고양이들도 나와요. 쥐 군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들이 또 나와요. 이 고양이들은 또 뭔가 또 사회를 이루고 있나 봐요. 나름의. 그래서 셋이서 뭐 그 인간들은 이제 쥐 군단을 없애고 싶어 하고 고양이도 뭐 나름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굉장히 특이한 설정의 그런 소설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하면은 또 약간 좀 소설이 후반기 소설들을 보면은 약간 좀 뉴에이지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소설도 약간 그런 느낌, 설정을 보면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이경희 작가님의 모래도시 속 인형들인데 요게 저희가 사실 관련된 내용을 계속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 이전에 다뤘던 테세우스의 배 작품의 후속작 같은 느낌의 작품입니다. 같은 세계관의 작품이고 기차가 지나고 있네요. 네, 기차가 지나가네요. 네. 테세우스의 배가 그 주인공이 이거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주인공이 뭐 셋이 됐던가요? 주인공이 복제가 돼가지고 그쵸, 뭔가 주인공이 의식만 복제한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몸을 복제한 존재가 있고 이도저도 아닌 뭔가 좀 기계 몸에 그 주인공의 의식 비슷한 게 들어간 그런 존재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버전의 그 주인공 중에 어떤 주인공이 원래 주인공의 연속성을 가지는가 이 자아 연속성을 가지고 원래 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이어받을 것인가 에서 이제 끝났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연작 소설집이고요. 그 민간조사사 주혜리와 첨단 범죄조사부 검사 진강우가 범죄를 파헤치는 그런 약간 탐정물 같은 느낌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사이버펑크 범죄를 수사한다고 하네요. 뭐 해킹이라던가 뭐 그런 범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은 이거는 종이책은 아닌데 리디북스에서 이게 뭐 절판이 됐었나봐요. 이게 김보영 작가님이 트위터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나호라 한다라는 작품이 리디북스에서 이북으로 볼 수 있게 나왔다고 합니다. 김주영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불사의 생명을 갖게 된 주인공이 나호인가봐요. 이 나호가 페오라는 사람과 함께 의뢰를 해결하는 뭐 광선검을 들고 다니나봐요. 약간 이것도 사이버펑크 느낌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책은 여기까지고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도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러브데스 로봇 시즌 3가 나왔습니다. 이게 5월 20일 날 공개가 됐고요. 지금 9화, 에피소드 9까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나온 건가요? 네, 다 나왔습니다. 보셨나요, 동생님? 제가 앞에 3개인가만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앞에 3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나름 나쁘지 않은 느낌? 네. 시즌 2보다는 낫나요?
시즌 2보다는요. 제가 시즌 2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작품이 있었는지. 시즌 2가 시즌 2가 뭐 그런 거 있었죠. 갑자기 청소 로봇이 막 말을 네. 안 듣고 사람을 막 공격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밀밭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괴물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공격하는 내용도 있었고, 뭐 근데 전반적으로 시즌 1보다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고 임팩트가 있는 작품은 없었던 느낌이었어요. 앞에 세 개 작품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맨 앞에 작품은 저희 시즌 1에서 로봇 3명이 지구로 내려와가지고 고양이 만나는 그 작품 기억하시나요? 고양이가 지구를 지배한. 네. 그 작품의 뭐 세계관, 같은 세계관으로 하는 작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로봇 셋이서 인류의 마지막 그 거주지. 인류가 마지막까지 이제 살아남아 있었던, 뭐, 예를 들어, 뭐, 기술주의자? 기술장자? 테크 밀리어네어들이 모여가지고 살던 곳. 그곳은 이제 뭐 사람들이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망했다.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나옵니다. 그 로봇 셋이서 그런 것들 돌아다니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 그 괴물개가 나오는 작품이에요. 괴물개가 나오는데, 그 괴물개가, 사람을 먹는데, 주인공이 선장인데 그 괴물개가 배에 탄 거예요. 어떻게 탔는지 뭐 저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배에 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원들하고 이 괴물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괴물개가 자기를 어떤 마을로 데려다 주면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래요. 그 마을로 가가지고 사람들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얘를 뭐 마을로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걔가 도구. 아니요, 크랩. 옆으로 걷는 개. 네. 옆으로 걷는 개입니다. 엄청 커요. 사람의 뭐 한 3배, 4배만한 개가 나오고, 그 개가 막 배 안에다 새끼를 쳐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그런 느낌의 작품이었고, 세 번째 작품은 이오를 탐사하는, 이오가 이제 목성의 위성이죠. 2호를 탐사하는 주인공인데 처음에 2명이에요. 무슨 그 우주에서 운전하는 그런 자동차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그 프로메테우스 같은 데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에 그런 게 나오는 영화 프로메테우스에 보면은 사람들이 무슨 커다란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자동차를 타고 이제 2명이 다니다가 갑자기 2호에서 무슨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인공만 남고 1명 죽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래가지고 주인공 산소통도 이제 고장 나가지고 자기 이제 동료의 산소통을 이제 선을 연결해가지고 그걸 대신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팔이 부러져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사를 놉니다. 그 우주복에 있는 그 시스템이어가지고 주사를 막 놓고 그래요. 그러더니 막 환각을 보는 거예요. 막 주인공을 막 불러요. 이름을 뭔가 알 수 없는 소리가. 그런데 그 소리가 스포일러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평콩님이 저는 이번 시즌이 2보다는 좋았어요 라고 하셨네요. 이번에 그 꼽히는 다들 호평하는 작품이 하나는 있더라고요. 뭐 그 약간 그 인도풍의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하나가 있대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 작품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뭐 엄청나다. 여기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이 사람들이 다 호평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고 보니까 시즌 1보다는 못하다. 뭐 평가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평가를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시즌 2보다는 낫지만 반대 시즌 2보다는 낫다. 요즘 또 넷플릭스가 또 굉장히 또 그 자본이 많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 저희 새로 부임한 사장도 굉장히 좀 비판 같은 걸 많이 받는 것 같고 원래는 넷플릭스가 양보다는 질 이런 형식의 투자를 옛날에 했다면은 지금은 지금 사장이 CEO가 부임한 뒤로는
양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대요. 그 이후로 굉장히 좀 넷플릭스가 이거 좀 버퍼링이 있네요. 네. 괜찮나요? 버퍼링이 있어요. 근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들으시는 분들 모르겠네요. 괜찮을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근데 그 CEO가 부임한 뒤로 약간 다른 OTT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저희 디즈니 플러스랑 또 애플 TV랑 그렇죠. 그런 애들이 좀 굉장히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넷플릭스도 굉장히 약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라서 좀 버퍼링이 있네요. 네, 버퍼링이 있고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랜선이 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랜선 연결돼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또 지금 또 그게 공개가 됐죠. 이번에 살짝 버벅인다고 하네요. 이번에 네. 그 기묘한 이야기 네. 시즌 4가 또 공개가 네.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또 좀 힘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계정 공유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계정 공유를 못하게 하겠다고요? 네, 계정 공유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참 대단히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음은 그 다음에 또 뭐 넷플릭스에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애니메이션이 나온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네. 공각기동대 SAC2045. SAC가 이제 그거죠. 스탠드 얼론 컴플렉스. 네. 이게 또 3D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원래 시즌 1인가 시즌 2까지 공개돼 있다가 지금 새 시즌이 공개 중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저 좀 보다가 네. 저는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봤었는데. 안 그래도 평가가 좀 갈리더라고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또 네. 호평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시즌 1 보고 시즌 2가 기다려진다 이런 평가도 제가 봤어가지고 네. 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네.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사나기죠? 이 인물이? 네. 푸사나기의 모르겠어요. 네. 헤어스타일이 되게 바뀌었네요. 아닌 것 같은데요, 푸사나기? 아닐 수도 있군요. 아닐 수도. 네. 네. 그 다음에 네, 신작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다음은 SF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53회 성운상 후보작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읽어도 다 모르는 작품들이어가지고 몇 개 빼고는 오쿠가 꼽혔더라고요. 그 만화 부분에. 네, 오쿠는 네. 지난번 일본 SF 대상으로도 뽑힌 작품이라 가지고. 네, 근데 그 외에 일본 내 작품들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해외 장편 부분만 제가 그렇죠. 이렇게 스크린샷을 떠왔는데 찾아보니까 뭐 네트워크 이펙트 이거는 저희 그 마샤 웰즈의 머더봇 다이어리 시리즈의 네. 작품이죠. 네, 그리고 삼체 3 사신영생 그다음에 프로젝트 헤일 메리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너희들은 시간 전쟁에서 패배한다 이런 작품도 있었고 다들 아실만한 유명한 작품들이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배명훈 작가 신작 장소설 우주섬 사비의 기묘한 탄도학 라이브 북토크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보실 수가 있어요. 라이브 북토크였지만 그래서 그 김겨울 작가님이랑 채팅을 못 하시지만 네, 김겨울님이랑 배명훈 작가님이랑 얼마나 이제 덕톡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추천드립니다. 좀 보니까 제가 그 앞에 좀 들으니까 뭐 책을 구매하면은 사인본을 지금 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이벤트가 곧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좀 사인본을 구하고 싶으시면 얼른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원노트를 하나 껐더니 조금 버벅임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광고 보고 구독료를 깎아주는 시도도 한다고 콩땅콩님이 올려주셨는데 저도 되게 별로네요. 저라면 별로입니다. 네. 유튜브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은 북커상의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네. 인도의 기탄잘리 슈리가 수상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그
정보라 작가는 아쉽게 후보에 네. 머무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그의 SF 문학을 굉장히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였고 네. 그리고 최종 후보로 올라간 네, 것만 해도 맞아요. 정말로 쇼트리스트니까. 네, 네. 정말로 대단한 음. 성과죠. 네. 그리고 정보라 작가의 작품이 이번에 꼽힌 후보들 가운데서 굉장히 좀 특출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그 정보라 작가의 작품처럼 굉장히 좀 환상적이고 마술적인 작품들 그리고 굉장히 그 비판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고무적인 일이었다. 네. 이렇게 그 이지용 교수님이 네.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사는 제가 링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국제도서전이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6월 초에 열리는데 저희 천선란 작가님, 청계 파랑의 천선란 작가님의 저자 사인회가 있습니다. 네. 6월 4일 토요일 날 있고요. 저는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 책도 아, 그럴까요? 네. 아닙니다. 직접 가야죠. 책은 뭐 제가 사서 보내드릴 수 있죠? 아니요. 사인. 아, 사인이요? 네. 아. 제 책에도. 아. 공사님의 책을 가져가서 사인을 받아달라. 아. 근데 사인회는 네. 저는 사실 사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가지고 물론 나중에 어떻게 가치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그런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덕질이죠, 저는 덕질. 사실은 내가 뿌듯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뿌듯하려고. 그쵸. 내가 뿌듯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옛날에 성우 덕질을 했었는데 네. 성우님들한테도 이제 제가 막 사인을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받을 때는 물론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고 아 이분이랑 정말 밀접한 접촉을 했다라는 거가 너무 기념이 되긴 하지만 그 후에 그 사인이 계속 뭔가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물건이 너무 많기도 하고 어딘가에 섞여서 그냥 이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인에 그렇게 뭐 큰 의의는 두지 약간 해탈한 느낌? 네, 않긴 한데 어쨌든 그쵸. 사인을 받아서 이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물건이 되기도 하니까 네, 천선란 작가님은 네. 이 청계파랑 워낙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그리고 그 미음디읒님께서 수상은 아쉽지만 후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입니다. 라고 하셨고 콩땅콩님도 우리나라 기사 수준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불발이 뭡니까? 불발이 라고 맞아요. 하셨네요. 맞아요. 저도 그래도 좋은 기사들도 있었어요. 특히 네. 허블에서 트위터에 올려주신 기사가 네. 진짜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또 SF 쪽에서 또 연구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많이 실어가지고 올려주셔가지고 그런 기사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국제도서전 저도 어쨌든 제가 이날 제가 파는 가수의 그 전국 투어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콘서트는 저녁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일찍 가면은 오후에는 이 서울국제도서전을 좀 즐기고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면은 또 이제 거기서 저희 애청자분들 혹시 서울국제도서전에 가시면은 또 트위터 통해 가지고 또 만나고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또 상품 좀 이렇게 구미가 담기는 물건들이 있을지 책들이 있을지 또 궁금하고요. 또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갔다가 이제 지갑이 홀쭉해지는 지갑을 털리는 그리고 가방이 무거워지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이라 그리고 콩땅콩님이 다시 한번 책 읽을 때 소중한 추억 하나가 떠올라서 저는 좋아합니다. 라고 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끝인가요? 네. 과학뉴스도 뭐 몇 개 준비하긴 했는데 뭐 내용들이 뭐 그렇게 뭐 준비하셨으면 간단히 그래도 얘기하시죠. 뭐 해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오존층 관련 내용인데
코로나 이후에 오존층이 또 다시금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재작년 2020년, 2019년쯤에 오존층이 급격하게 파괴가 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봤더니 뭐 중국, 인도 뭐 이런 쪽에서 또 개발도상국, 현재 막 이제 또 선진국 반열에 들고 있는 중국 이런 데서 굉장히 그 CFC 같은 그런 오존층 파괴하는 물질들을 많이 배출을 한 것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규제를 했다고 합니다. 벌금 같은 것을 굉장히 뭐 크게 매겼고 2020년 이후부터 그런 것들 크게 매겼고 그래가지고 또 2022년 초에 보니까 이 오존층이 회복이 되고 있더라.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존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복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다른 뭐 기후 재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에 비해서 뭐 대표적인 게 또 그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아닙니까? 네.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오존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인류가 좀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해결을 해낸 것. 아직은 이제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화가 되고 있다. 네. 더 이상 파괴되지는 않고 또 오존층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서 보니까 2050년에서 2060년쯤 되면은 극지방의 오존층까지 완전히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오존층이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출을 해도 이 상공으로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극지방 쪽으로 뭐 다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남극 북극으로 모여서 그쪽에 자외선이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가 또 오존층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피부암 그런 것들이 발병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2050년, 60년쯤 되면은 극지방의 오존층도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과학의 힘 같은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존층이 왜 얇아질까? 그 원인을 밝혀냈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을 통제를 하니까 다시 오존층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지구 규모로서의 그런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라서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 오존층 파괴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의 결과죠. 아 물론 그렇죠. CFC라는 것이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그죠. 프레온 가스. 프레온 가스라는 것이 오존층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잖아요. 이게 냉매에 들어가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곳에 냉매로 썼던 물질인데 뭐 1990년, 80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쓰였던 그런 물질인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뭐 기후 위기 하면은 이거를 되게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뭐 이산화탄소, 뭐 온실가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 프레온 가스에 의한 뭐 오존층 파괴 뭐 이런 것들이 환경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배웠었는데 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CFC 프레온 가스를 만든 화학자가 토머스 미즐리라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뭐를 발명을 했냐면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유연 휘발유를 발명을 했습니다. 유연 휘발유. 유연 휘발유가 뭐냐면은 휘발유에 납을 넣어가지고 휘발유의 성능을 뭔가 좀 좋게 하는 그런 건데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휘발유를 태우는 과정에서 납이 대기로 다 유출이 되거든요. 납이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 이 유연 휘발유로 인해서 미국의 1980년대, 90년대 평균 IQ가 떨어졌대요. 유연 휘발유로 인해서. 그 정도예요? 네. 아, 어떡해. 전 세계의 IQ 감소에 굉장히 영향을 준 그런 물질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이 화학자가 유연 휘발유랑 CFC를 둘 다 뭐
이 화학자가 혼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뭐 일부러 만들어낸 것도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지 모르고 만들었겠죠.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을 텐데. 네. 아, 그렇군요. 세상에. 근데 이 유연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클레오 패터슨이라는 화학자가 네. 이제 이 얘기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찾아보다 알게 됐는데 이 화학자가 뭔 일을 하냐면은 지구의 나이를 네. 알아내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물질이 붕괴가 되면은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납으로 뭔가 분해가 되는 반감이 되면서 납으로 변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작고 뭔가 수치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대기 중에 뭔가 납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거를 이 화학자가 알아내가지고 이것을 퇴출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화학자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런 얘기였고요. 콘텐츠 애드민님이 늦게사에 등장하면서 좀 채팅창에 네,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토끼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거 뭐 별건 아니고요. 네. 현대차가 그 전기차 안에 그 온돌을 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밑에 배터리의 열을 가지고 배터리 열을 보통은 이 열을 좀 빼내는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겨울에는 오히려 그 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기술로 해가지고 뭐 특허를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쓰는 온열 시트 뭐 이런 생각도 나기는 하는데 그쵸? 네. 엉뜨도 생각이 나긴 하는데 이거는 바닥이 따뜻한 거겠죠 아마. 네, 온돌처럼. 발뜨네요. 네, 발 쪽이 아마 따뜻할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온돌이라는 네이밍을 한 것도 좀 우리나라 특색이 좀 보이잖아요. 네. 네. K 전기차라고. 그렇죠. 네. 그것도 좀 재밌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려지는 열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뭐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요즘 이제 전기차를 많이들 또 사시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 미래의 뭐 풍경이라고 했을 때 막 날아다니는 차 또는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새 또 현실이 되니까 되게 좀 감회가 새로운 느낌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또 지나갈 때 소리도 되게 미래틱한 소리 나잖아요. 네, 일부러 넣은 소리. 굉장히 조그맣게 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소리가 안 나는데 안 나면 너무 위험하니까 일부러 넣은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를 많이들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전기차가 그러면 근데 또 전기차가 그러면은 이 기후위기에서 탄소를 덜 배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얘기는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휘발유를 넣는 차와 비교를 해서 그렇게 이 탄소 중립적인 그런 교통수단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대세는 전기차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뭐 요즘은 수소차 이런 쪽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고 네. 특히 현대가 수소차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승용차가 아니라 큰 화물 트럭 이런 데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전기로 충전하는 거니까 네. 사실은 발전소에서 뭘 사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드느냐 이거가 더 중요해지는 문제여가지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근데 차차 해결이 되고 있죠. 태양광이라던가 뭐 태양광 효율 같은 거 아니면 전지 이런 것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뭐 원자력 관련해서도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뭐
해결이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핵융합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하니까 뭐 저 전기차 쪽으로 옮겨가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자연스러운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죠. 콩땅콩님이 국뽕 유튜브에 올라올 법한 기사네요. 썸네일이 머리에서 자동 생성된다. 얘기를 하셨고. 아,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 여기까지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버퍼링이 좀 네, 심하네요. 버퍼링이 심하네요. 이따가는 한번 이걸 컷할해볼까요? 일단은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어떤 작품을 다룰 거냐면 이 작품 다룰 겁니다. 짜잔! 배명은 작가님의 타워라는 작품을 다룰 겁니다. 사실 원작은 2009년에 나왔던 좀 나온 지 좀 되는 작품이에요. 그런 것들 좀 꺼보실래요? 네, 네. 안 그래도 꺼보려고. 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이 타워라는 아주 600 몇 층이지? 674층. 아주 구체적입니다. 674층에 인구가 50만 명인 사상 최초의 타워형 도시국가 빈스토크. 빈스토크는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그 콩나무를 빈스토크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빈스토크라는 도시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연작 소설집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화자로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면 다른 소설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면서 또 장르도 각 단편마다 조금 달라지면서 이 빈스토크의 여러 면면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재미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저희 방송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타워 보시면은 이 길쭉한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빌딩 같이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674층이나 50만 명 이런 것들도 아마 좀 계산된 숫자겠죠? 50만 명이 살려면은 어느 정도 층수가 필요할까라든지 뭐 일단 층수를 얼마만큼 올릴 수 있을까 지구에서 뭐 이런 것들 뭐 층수는 사실 674 이 숫자 자체는 그냥 좀 더 있어 보이려고 숫자를 일부러 딱 떨어지는 숫자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하면은 좀 더 구체성이 있어 보이니까 실제로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50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쵸 어떤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숫자로 작가님이 생각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구에서 현재 제일 높은 건물이 뭐죠? 뭐 두바이의 뭐 칼리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게 몇 층 정도가 되는 거죠? 글쎄요. 일단 100층은 넘을 것 같고. 163층. 첨탑까지 포함하면 209층. 네. 근데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또 문제래요. 그래요? 왜요? 엘리베이터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좀 더 빠르게 할 수는 있대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인간이 너무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어쨌든 다음 주에 저희가 이 타워에 대한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어디에서 들으실 수 있냐면요. 유튜브 그리고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크롬드 사이버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다 하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곳으로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네, 저희 방송 여기까지.